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일부 중국 12월 4일자 피터 자이안의 뉴스레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역 관행을 개혁하고 중국이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생산을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이 연간 5천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중국은 그들 밑에서 발을 쓸어내리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는 중국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인도 등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원치 않는 생활비 상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필요한 모든 가공 및 제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저렴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한 투자와 정책 변경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이 또 미국 가서 투자도 하고는 있는 것도 좀 여기에 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의 접근 방식에는 필요한 전략적 깊이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로 들립니다. 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최근에 제가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업 경영만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게 지금 앞에 나온 얘기대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데 전략적 깊이가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생산을 영구히 중국에 전환해야 한다. 필요 조건이. 이런 정도 좀 해봤고 이런 모든 칸을 제가 키울 만한 현재 역량은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힌트를 가지고. 그리고 딱 하나 평가지표에는 어떤 필요가 이루어져야 되냐. 디커플링도 결국은 원가 생산에서 스루풋 생산성으로 바꾸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지표를 해석을 합니다. 여기 왼쪽을 이론적 질문이라고 명칭을 제가 붙여봤고 오른쪽은 실무적 질문인데 여기 빨간 글씨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참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정해야 되는데 전술 측면에서 그거에 이미 그 발표된 전술은 조선은 대한민국에 맡긴다. 맡긴다기보다는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 당선 후에 또 그렇게 전화가 왔었다며요. 이런 요 정도까지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이 표를 완전히 제가 전략전술 노드를 작성할 역량이 언제 생기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머리도 둔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이 먹어서라도 좀 논리적인 생각에 대한 도전을 좀 계속 해보고 싶은 거죠. 트럼프 관세 2부 뉴스레터는 캐나다 및 멕시코인데 하루 뒤에 뉴스레터가 유튜브에 떴습니다. 어, 이 캐나다와 멕시코로 향하는 관세는 북미 무역 파트너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이쪽에서 했는데 요거는 또는 협상 카드
지렛대, 레버리지라는 게 여기서 이제 지렛대 역할이라는 용어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지렛대를 이용해서 결국은 최종 목표는 중국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마약 규제가 이번에 좀 상당히 그 명분을 또 이유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북미 관세 전략은 무역 접근이 양보와 연계된 냉전 정책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멕시코가 특히 클라우디아 바움 신임 대통령이 지휘봉을 잡는데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더 실용적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네요. 캐나다의 관계는 미국의 무릎을 구부리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저항하기 때문에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지만 트루도 총리는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났죠. 대통령 취임 전에. 근데 뭔 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은 트럼프가 멈추려고 하는 것들 중 하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궁금증을 내는데 주로 이 판일이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그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이거를 결과본인 결과라는 어떤 그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충분한 소재가 됐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도 전략 전술 로드가 부족해서 계엄령 선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여집니다. 시간대별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동선을 파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문은 이렇게도 허술한 실행계획이라면 과연 전쟁을 할 역량이 될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나는 알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엄 말고는 다른 타겟책은 정말 없었을까? 매우 허술한 실행계획이었다. 어저께도 그 대립구조도 갈등 해소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협치 이런 부분을 왜 포기했을까 하는 그런 견해도 좀 방송을 했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원래 실패 시나리오가 전술인 거 아닐까라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경찰력이 우리가 그 경험했던 계엄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죠. 우선은 계엄이 선포됐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계엄군이 국회를 거의 우리가 그 뭐 중국에서나 보듯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있었지만은 장갑 차례든가 탱크들이 국회 정문을 막아서 가지고 월담하는 것까지 막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이미 국회를 썼어야 될 것인데 뭐 소수만 동원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우리가 시민들이 맡고 있는데 이 시민들은 이제 국회 보좌관 내지는 사무직원들 이런 사람들 또 맨 뒤에 그 자료를 또 정리했습니다만은 정치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네요. 계엄 선포가 되면서 득달같이 그 국회로 달려가서 방송하는 방송 유튜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계엄군이나 하더라도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쏴서는 안 됐다. 이 여자분이 많이 유명해졌다는데 CNN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 그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그 아나운서 출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죽 잠바를 딱 입은 걸 보니까 이 여전사 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데 어,
계엄할 것이란 거를 알았나요? 아니면 그걸 득달같이 하고서 이렇게 가죽 잠바를 낳고 나왔는지. 요 왼쪽에 있는 잡힌 것이 이제 이 정치 유튜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서는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여기 아마 실탄은 안 들어가 있고 아마 공포탄 내지는 뭐 그런 거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 저는 원인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국회 출입 막았다가 풀었다가 서울청장 지시범벅 덕에 31분간 출입이 가능했다. 주영식 구하모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4일 오후 10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포고령 내려지자 서울청에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했다.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고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오후 11시 6분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 출입을 허용하라는 취지를 내렸다. 자, 지시는 10시 28분에 받았으면 10시 반이라고 그러고 한 30분 아니 30분이 아니고 한 15분 후 정도에 국회 전면 통제 지시했는데 또 한 15분 한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또 출입 허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11시 23분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박한수 계엄 여기에 좀 표현이 좀 모호한데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거하고 포고령 나온 거하고 10시 28분인데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11시 23분쯤 그런 시간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일체의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박한수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내용을 파악한 뒤 서울청은 11시 37분 다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번복했다. 포고령 첫 번째 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권한을 군대가 갖는 거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미 들어간 사람은 다 들어갔다 이게요. 그래서 190명 의원 중 상당수가 이 시간에 본회의에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전 1시 190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90원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건이 가결됐다. 찾아봤어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네요. 경찰청장은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이 먹고 서울경찰청장은 좀 날카롭게 보이긴 하는데 임명됐을 때 뭐 선서하는 그런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긴박했던 3시간, 계엄금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 무명의 덕후 이런 분들이 이제 유튜버 내지는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같은데 시간대별로 잘 표현을 했어요. 3일 밤 11시 57분께 국회 본회의장 앞은 헬기에서 내린 무장계엄군 수십 명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자 국회 정문을 뚫고 들어간 일부 시민들이 다 함께 몸을 겹쳐 계엄군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밤 0시 5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 6분께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회는 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관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를 내보냈다. 이걸 보면은 경찰이 거꾸로 국회를 보호하는 꼴이 된 거예요. 제가 인식할 때는. 그러니까 막혔으니까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그 시민들이 막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시민만이 아니고 국회 본청 안쪽에서 국회 보좌진들이 집기류와 나무 칸막이 등을 가져야 문을 막아섰다. 공시 15분께 시민들은 국회 본청 밖에서 유튜브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계엄군의 동선을 서로에게 소리쳐 알렸다. 멀리서 군인들을 보고 군인이 온다고 누군가 소리치자 다 함께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군인들을 몸으로 밀어냈다. 군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도 함께 따라붙으면서 옆으로 이동한다. 이쪽으로 와서 도와달라 소리쳤다. 요 찍힌 사진은 헬기 한 대만 국회 본청 위로 나는 그런 사진이 찍혔는데요. 뭐 계엄이 이 정도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미국이 자기네들은 사전에 인지는 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백악관이 하는 얘기는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이 뭐겠냐. 이제 더 강한 영향력을 한국에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정미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2월 5일 06시 새벽에 보도를 했네요.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서 연설 뒤 질문받고 답변한 내용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계엄령 해제는 헌법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국회가 결정한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 결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다며 이제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거기에 일어날 일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가 될까 모르겠네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워싱턴을 포함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극적인 계엄령 발표 이후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는 것을 봤다고 했다. AFP에 따르면 설리반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한 뒤에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방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한국의 혼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포토 한나 아브라함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12월 4일 오후 10시 4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한국은 혼란에 빠졌다. 윤 씨는 법을 발동한 지 몇 시간 만에 진로를 번복했고 이제 탄핵 위기에 처했다. 한국의 적국인 북한은 혼란을 악용할 수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정치학 강사인 에드워드 하웰은 CNN에 우리는 북한이 서울에 소란이 있을 때마다 남한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또 선전선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미국은 윤희 선언에 허를 찔렸지만 혼란이 전개됨에 따라 한국 안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모색한 거로 알려졌다. CNN이 전형적인 리버럴 성격의 그 언론 매체죠. 그래서 미국의 지원은 억제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뭔가 준동하는 것을 그 사전에 막는 것 같은 그런 그 보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치적으로 자본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 캐피털라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게 경영 쪽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 어떤 그 자원을 계속 이용한다. 이런 남한에서의 이 혼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한다 할 때 캐피탈라이즈라고 그런 영어식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기 미국이 야, 북한 보고 까불지 말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복원되고 있으니까 니들 중동 뭔가 획책할 생각을 하지 말어. 라는 것을 CNN을 통해서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국익 방송으로 제가 이 많이 애청하고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만은 계엄이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제목으로 또 이 실시간 방송을 또 한 것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제2의 갑신정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결국 3일 천하인데 요거는 한 3시간 천하로 끝난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느낌이 이런 게 있어요. 정권을 잡긴 했으나 너무나 취약한 여소야대의 정국 안에서 내치 그러니까 외교 뭐 국방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큰 의무니까 국내 정치를 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계엄이란 퇴행을 일으키고 미국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는 거다니까. 나는 실패했는데 갑신정변의 결과는 청일전쟁까지 일어났고 결국은 한반도에 일본의 입김이 세지고 전국적으로는 일본한테 먹히는 과정이 진행이 됐죠. 그 중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가보고 경장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회에서 회장 인천시장 유정복 씨가 대표로 해가지고 각도의 도지사들 이름을 연명을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이 결의문, 호소문을 작성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실패인가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요약을 자기네들도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헌재 정상화로 이재명의 방탕용 탄핵 남발 불가로 국정 정상화 각이 되는 것과 대립되는 헌재 정상화 선택하지 않는 이재명 당은 윤탄핵 불가하다. 헌재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식견이나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탄핵이 불가하면 계엄은 다시 가능하다. 간첩은 이미 전부 파악됐다. 디지털 통제 기술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출범하자마자 만들었다. 또 세 번째, 선관위 털어서 트럼프처럼 선거 정상화로 다음 지선 대선 승리. 그 다음에 이재명 말려 죽이기로 좌의 김경수, 우의 한동훈으로 좌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중 친미 혈통일 수 있다. 문정권을 반중 친미로 보는 거예요. 사실 이쪽에서 해석은. 개헌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미국처럼 하고 반중 친미 혈통 이으면 윤통 이후 8년은 간첩 잡기로 정화 가능하며 미국과 보조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팍 깎아내리고 야당이 예산을 팍 올린 그런 건데 핵심적인 걸 보면은 윤석열 예산은 친미일 강화 예산은 깎이고 여기에 이제 원전 상태 지원이
1112억 원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SMR은 332억 원이 깎이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여기에는 이 청년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과 한인 대학생 연수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도 깎였습니다. 근데 이재명 예산은 친중적 예산은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한다. 이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중국산이 대부분이죠. 박원순도 이거로 했다가 나중에 자살 당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가 요즘 리스크가 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원자력이 이제 대세다 하는 게 유럽에서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은 계속해서 환경 이슈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파하고 있죠. 상징적으로 원전 보고는 죽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예산을 통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산유국 되는 것도 이재명이 예산을 없앴다. 그 대왕 프로젝트를 없앴다.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거는 어떻든 친중을 거야라는 그런 입장을 활용해서 중국이 좋아하는 중국한테 쉐쉐 하는 그런 예상까지도 하니까 못 찾겠다 했는데 실패 시나리오로 갔다 이거예요. 한국 계엄 선포와 동시 실패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언급이 되므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원이란 이름으로 더 자국의 목소리를 내면서 간섭을 강화할 것 같다는 게 뉴스 정리하면서 제가 좀 제 견해를 넣어본 거고요. 일본 총리 방한 모두 취소됐다.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준비 교류들 모두 취소됐다. 이재명이 근데 4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또 엽니다. 탄핵하자고 웅성거리면서 우클릭 드라이브 갈림길이다. 그리고 전의 얘기로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경기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동방명주를 빈번하게 이용했다는 주장. 동방명주는 그 중국집 요리집인데 그 중국의 그 현지 경찰로 그 뉴스가 나왔었죠. 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중국법인 대표를 지낸 박병국이 그 장본인인데 박병국이 진흥원 이사로 재직할 때 회식이나 접대를 할 때면 송파에 있는 동방명주에서 가서 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친중 이재명이 득세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거세게 나올 것이다. 상법 개정 모두 한국 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기려는 것 아닌가? 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MBK 파트너즈하고 고려한 적대적 인수 합병 예를 이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입단 화재의 철강산업은 위기, 주민들은 불안이라는 뉴스도 저도 소개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민노총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일부러 불을 내는 거 아니야. 연속해서 화재가 나는데 이거 그 우연도 여러 번 발생하면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포스코가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왜 갑자기 최근에 그렇게 화재가 발생하느냐. 그거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 콕 찍어 한국 조선업 왜 결국 중국 견제다. 이런 거 아까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는 미국 언론 대부분이 리버럴이기에 유압 페이크 뉴스라고 브리핑 할 때 기자 질문에 대해서 너 나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죠. 자신이 퇴임 후에 SNS를 별도로 만들어 대중과 소통했고 머스크는 X를 인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리버럴한 좌파 세력들이 와서 선전선동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한섭 환경부 장관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 윤통 하에서의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지금 민주당하고는 약간의 대립각이 있을 거고 그런 거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원자력이나 또 이런 현재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려고 그럴 거예요. 환경부 장관은. 그래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실국장급 긴급 소집해서 각자 업무의 역할에 충실하라 이런 지시를 12월 4일 01시 33분에 했답니다. 그런데 자, 이 실패냐? 그런데 이 부부 방송인데 그 아내 부인이 그게 아니고 프렌 B다. 프렌 B로 자기는 해석한다 하면서 한 5가지 제목으로 방송을 했는데 저 소제목을 왜 써봤습니다. 윤 국회 장악력 없이 쉽게 해제할 계엄령을 왜 했을까? 프렌 B가 분명히 있다. 계엄군은 왜 국회 진입을 시켜주었을까? 이태원 참사 후 예상되는 내전과 계엄령, 디지털 통제, 2022년 12월 9일 날 이런 견해를 미리 방송을 했었을 겁니다. 저도 그 내전 상태라고 봐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총기 휴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면은 이미 내전 일어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여러 번 얘기했죠. 방통위원장 검사 탄핵입니다. 감사원적 탄핵, 판사 탄핵, 뭐 탄핵 남발로 했는데 만약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도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으면 법으로 돼 있고 이번에 그렇게 된 거죠. 이재명, 윤 계엄 안 되면 북자극 뒤 무력 충돌 이끌 수도라는 이제 또 협박 그런 전술을 쓰고 있고 조국도 윤 전쟁 시작 버튼 누를 수도 직무 즉각 정지시켜야 된다. 현재 정상화 시급해졌다. 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이 될 거다. 12월 4일 17시 22분에 박일경 이투데이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추진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추천 국힘은 주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니까 현재 6명이 됩니다. 근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100% 6인은 나와야 된다 이게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다. 헌재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독박 쓴다. 진퇴양 나는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계엄 실패에 대해서. 오세훈은 이재명 위한 방탄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한 원인이다 라고 약치기라는 표현을 하네요. 약치기 표현을 했다. 미리 약치기를 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임기 초 북한 대화까지 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재명당의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이재명당이라고 표현했네요. 탄핵 자충수로 국정마비 탈출각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이 윤통을 탄핵하려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야 함. 현재 정상화로 제대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하므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보류한 것 아니냐. 그동안 헌재 정족수 미달이라 탄핵 속주 심판이 진행되지 않아 지속되던 국정마비 상태가 헌법재판소 정상화와 함께 국정정상화 각을 잡을 수 있다. 거꾸로 민주당은 이제 막가파식 이재명 방탄 탄핵 남발 불가 아니면 윤통 탄핵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 내 간첩들 감시 통제 체제로 진입하고 국회의 간첩들 활동까지 둔화되면서 북한이 남한 내 영향력을 믿고 버티지 못하게 압박이 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기 껄끄러운 분위기가 되어버림. 혹시라도 도발 잘못했다가 명분 잡히면 북한 선제 타격 명분된 풍선 잘못 날려도 통킹만 사건처럼 가능해질 수 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임기 시작하면서 북한 대화자고 압박할 때 더 빠른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윤, 한의 반중 친미 정권 재창출, 한동훈 계엄 건의안 국방장관 즉각 해임 건의, 목소리에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경제 외교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한일 할 일을 하겠다. 사건 전말을 상세히 좀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 측근 한동훈 브라보 미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7월 달에 이런 발언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언론 매체니 박장경 기자가 보도했는데 콜비 전 부차관보는 20일 한동훈 후보의 전당대회 TV 토론회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그는 한동훈 후보가 아메리카 퍼스트와 아시아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전 세계의 현명하고 현실적인 동맹국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다. 브라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 퍼스트 전략을 해왔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큰 위협을 가져오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 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 없다. 김학재 파이낸셜 뉴스에서 12월 4일 21시 저녁 때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트럼프 최측근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를 했었다는 것도 소급해서 왔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 진입을 했다는 것도 까불지 말어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한미 인사 미 대선 앞두고 극비회동했다. 미중 디커플링 구상 책임자도 그때 동석을 했다. 허경 기자가 또 이런 보도를 했답니다. 네 번째 거는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깜빡 졸아가지고 밤 2시까지인가 해가지고 깜빡 졸았는데 다시 할래다가 뭐 그게 또 중요한 건 아니까 개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번 윤 대통령 임기 중에 4년제 중임제로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이 한다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뜻으로 하겠죠. 트럼프의 어젠다 47, 이게 47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취임하자 파리 기후협약 재탈대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액체금, 석유죠, 자원 개발을 막는 환경 규제 등 각종 장벽을 없애겠다. 특히 혁신적인 소형 모듈러 원자로 SMR에 투자해 재임 중 사상 최고치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맨 앞에 소개한 이재명 당의 예산안은 트럼프 어젠다하고 다 반대되는 거니까 이 대목에 와서는 야, 요게 미국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본명은 내 모르겠어요. 이 부인인데 티르라고 계엄 반대하는 자가 그 자가 간첩이다. 이번 계엄은 경고, 간첩법 확대해라. 그거는 저도 얘기했지만은 이 한동훈 법무장관 때 했던 거 아직 계류 중인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팔아 넘기면은 모두 간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국 북한한테만 간첩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여야 내 간첩들이 얼마나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다 속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190명의 그 국민의힘이 그 몇 명 참석했는데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피해가 식별이 됐다는 얘기죠. 아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거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그 긴 길로 했는데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압축해서 제가 좀 이런 거를 좀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렸어요. 그 핵심적인 거에서. 여기서부터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계엄 선포 실패 시나리오였다면은 그러면은 윤통 탄핵 결의는 민주당 헌재 리스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근본 원인이 이 계엄 실패를 쓴 근본 원인이 반중 친미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실패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근본 원인이었다면 원인 가정이었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트럼프 미중 디커플링 정책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엄 시나리오 실패 시나리오가 이게 결과되면은 그 앞에 2%는 윤통 미중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이 이상한데 윤통이 쟤 왜 이러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은 양다리론을 계엄 실패 시나리오는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미국이 양다리론을 불수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서 그 한국을 지원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미국한테 그 종속 당했다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가 비판하지만 우리가 더더욱 이제 미국한테 종속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은 한반도 미국 영향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북한까지도 그 미국 영향력이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인은 풍요로운 30%와 생활이 어려운 70%로 양분된다. 구미와는 다른 기분 나쁜 일본의 격차 사회라고 가와구치 마사토라는 교수가 프리젠트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 격차, 성장, 격차 뭐 이런 건데 어떠한 가설을 기초로 이론적인 모델을 세워 현실의 사건이나 문제를 분석해 간다. 경제학은 가설은 가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론 이런 것들인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뭐 조금 유행이 됐다가 거기에 근본적인 논리하자가 있다고 해서 좀 깨갱한 건데 인용을 하고 있네요. 자본가들은 계속 돈을 벌고 월급자들은 좀 더 못 살게 된다. 격차가 심해진다. 경제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얘기였죠. 잘 사는 사람이 더 살아간다. 리스크를 취하고 있으므로 높은 리턴이 있는 것은 당연이라는 것이 이제 자본가들에 대한 두둔하는 내용이었고 일본형의 격차는 풍부한 30%와 엄격한 뭐 70% 이렇게 그 표현을 했고요. 21세기 자본에서는 유럽형과 미국형과 이런 류의 그 격차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좀 격차가 약간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피케티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관 격차가 심해지는 이유는 일본에서의 뿌리 깊은 연공서열 임금 체계, 특히 직장인의 경우 20대와 50대 사이의 급여가 차이가 있고 그것이 계산상으로 격차가 나타난다. 이미지로는 소유자 있음, 부모를 지원할 필요 없음, 연봉 800만 원의 세대와 부동산 없음, 부모는 저연금, 본인은 비정규 내지 임금이 낮아 연봉 300만 원 세대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대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연금이 크게 발달이 안 되고 일본보다 현금이 사실 일본 노인네들이 받는 연금보다 우리나라는 50%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있는 게 옛날에 국민연금 시작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그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패밀리가 된다, 가족 같은 개념으로 해서 그 사용자들은 네가 저기 나쁜 짓을 안 하고 나한테 충성한다면은 너 평생을 보장해 줄게 하는 게 우리나라 원래는 그 노사 관계였다고 일본도 일본 거를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IMF 이후에 그게 바뀌었죠. 세대가 무슨 얘기냐. 동일 일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국가가 그 지원을 못하고 있던 그런 복지 부분을 연봉 서열로 연공 서열로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것이 과연 그렇게 나빴던 거냐?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게 다시 반전이 되는데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에 걸쳐 쿠즈네츠의 역유자 가설을 지지한 메커니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제조업의 국내 회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 일어나서 임금이 올라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또 될는지 모르지만은 세계가 변하는 것은 그동안에 싸게 물건을 만들려고 중국을 이용을 했는데 미국이 디커플링 가니까 국내 인력은 부족하면은 결국은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고려엔 자회사 스틸사이클 순환경제기여 산업부 장관상 수상 최영구 데일리 12월 5일자입니다. 스틸사이클이라고 회사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지 했는데 외국인 투자 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경주에다가 만든 회사인데 실수율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고려인이 돈을 꿔줬다가 그냥 인수를 했는데 조선아이언을 만드는 거예요. 그 HGO라고 되어 있네요. G는 징크고 그 다음에 O는 산소고 H가 요거 수소인가? 잠깐 그런 물건이 아연 재련하는데 이게 또 들어가는 거라네요. 거기다가 제철에서 재련, 다시 제철로 이어지는 산업 간 자원순환 체제를 구축했다. 철강공자훈련이 직접 환원철에 DRI를 또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고려 아연은 광석 채굴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과 순환경제 사업 부분에서 스틸사이클과 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최민석 스틸사이클 대표라고 해가지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1983년생인데 고려엔 원료 구매본부 이사로 상무이사로 등재도 고려엔 측에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도 이것을 안 다룰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쭉 좀 보니까 상관관계 정도 수준으로 머물렀고 이분은 금융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